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주성주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김도현이라고 하고요. 예, 우리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조금 여러 단위에 조금 이렇게 걸쳐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들장애학 국리소라고 하는 아마 이제 이름이 조금 뒤가 특이하다. 뭐 연구소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국리한다 할 때 그 국리인데요. 그래서 그런 국리소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노들장애학 국리소는 아마 노들장애인 야학은 조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노들야학 이쪽이 부설로 이렇게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요 국리소 일과 B 마이너라고 하는 장애 문제를 비롯한 소수자 문제를 다룬 언론인데요. 이거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학 졸업 후에 제 쭉 활동은 한국 사회 어떻게 보면 21세기 이후에 그 장애인 인권 운동의 뭐랄까요, 새로운 좀 부활? 이런 부활. 그런 걸 이끌었던 이동권 투쟁이 있었죠.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 연대, 그리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같은 그 장애인운동 대중조직에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조금 연구 활동이나 언론 일쪽으로 조금 튼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최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드리는 내용, 사실 이 책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뭐 어떤 전문 연구자나 이런 좀 아카데믹한 관점에서 좀 쓰였다기보다는 현장 운동을 하면서 고민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런 운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조금 그 공백으로 있었던 것이 뭔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썼던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내용도 그런 좀 현장 활동가의 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사실은 아까 뭐 잠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은 이 파워포인트 이런 걸 잘 못 씁니다.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조금 구식이어서 주로 이런 판서 이런 걸 잘 쓰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이런 걸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간략하게 PPT를 준비해 와서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 장애학이다 라는 어떤 학문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굉장히 좀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제가 그래요. 어디 어떤 사람들을 만나거나 해서 뭐 장애학이 뭐냐, 이거 좀 짧게 설명해봐라 그러면 사실 짧게 설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말씀을 주로 드리냐면, 우리가 장애학은 뭐 좀 낯설고 아직 대중적하던 학문이 아니지만 여성학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여성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결국엔 어떤 인류 사회에서 이 여성들이 어떤 차별의 역사를 겪어왔는가, 그렇다면 또 여성들은 어떤 사회 구조, 어떤 문화적인 바탕, 그 환경 속에서 그런 차별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여성들이 그러면 그렇게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사실 이런 것들을 폭넓게 인문사회학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결국은 여성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사실 장애학은 그냥 여성학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여성의 자리에 장애인을 넣으면 그게 바로 장애학이죠.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그럼 대충 이런 게 다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 그러면 이 책의 제목이 장애학의 도전인데, 우리가 여성학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떤 여성학은 다양하게 뭐 페미니즘이나 내지 혹시 여성학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지만, 결국은 아주 기본적인 틀에서 보면 이게 어떤 인식론적인 도전이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그 인식의 틀,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사실 이런 것들의 이런 필수 불가결하게 사실은 내장할 수밖에 없죠. 여성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래서 장애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여성의 차별의 관점, 상차별의 관점에서 보면 남성 중심 사회,
혹은 이성의 중심 사회의 그 인식 틀을 이제 깨는 것처럼 이제 장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비장애 중심 사회,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는 에이블리즘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에이블리즘, 이게 왜 비장애 중심주의가 에이블리즘이냐면 이제 영어로 장애가 디스어빌리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반대가 되는 비장애가 결국 어빌리티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에이블리즘이 이제 비장애 중심주의인데, 사실 이건 또 어떻게 이제 보면은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능력주의 문제가 굉장히 하나의 큰 이제 화두이기도 하고 관심사이기도 한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쓰는 능력주의는 이제 메리토크라시가 번역된 용어죠. 근데 어떻게 에이블리즘이란 말도 이걸 좀 뭐랄까요, 콩글리시 형식으로 번역을 해보면 사실은 능력이즘이죠. 에이블리즘, 능력주의죠. 그렇게 보면 또 이 비장애 중심주의나 장애 차별주의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그 능력주의라고 하는 문제와 사실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장애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우리의 기존의 어떤 뭐 인식론적 틀, 그리고 그 인식적 바탕 위에서 건설된 이 인간 사회 세계에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9개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하나하나의 이제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좀 도전을 하는 어떤 과제들, 어떤 문제 제기들, 그리고 어떤 대안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책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 뭐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한 50분에서 1시간 사이기 때문에 이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이 책에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 조금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좀 뽑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 주저리 조금 이제 얘기는 접고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면 요 이제 장애학의 도전이라고 했을 때 제가 첫 번째로 조금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장애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장애 문제는 어떤 거야라고 하는 그 장애 문제를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어떤 그 틀이 있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장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장애 문제를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장애 문제는 일종의 보건복지 영역의 문제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예. 자, 근데 장애학의 도전에서 얘기한 첫 번째 이제 도전은 바로 이겁니다. 장애 문제는 보건복지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제 장애학 같은 첫 번째 도전이에요. 네. 이제 나오는군요.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제가 잠깐만요. 제가 소리가 좀 들려가지고 잠시 예, 했는데 딴 건 괜찮습니다. 제가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사실 저 전공을 뭘 했냐면 제가 특수교육을 실은 이제 전공을 했어요. 특수교육을 전공을 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왜 특수교육을 했냐면 장애 문제에 좀 관심이 생기니까 장애를 좀 공부를 해보자. 근데 마침 이제 교사의 꿈이 좀 있어서 특수교육을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장애 문제 어떤 계기와 맥락이든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이 장애를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어 라고 하게 되면 진학할 수 있는 학과들이 몇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학과들을 보면 되게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했던 특수교육이나 뭐 사회복지나 아니면 이제 뭐 재활학이나 뭐 아니면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장애 관련된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보건 계열의 학문이거나 아니면 이제 복지 계열의 학문이거나 큰 데서 보면 사실은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문제 틀 자체가 사실은 이제 보건복지 영역을 중심으로 이제 특권화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아까도 이제 잠깐 이동권 이제 투쟁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이제 그 2000년 이후에 이제 운동을 이끌었던 시발점이 됐던 운동이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동권 투쟁을 할 때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러고 보면 이제 올해가 꼭 이동권 투쟁한 지 20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동권 투쟁할 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제기했던 문제들은 이런 거였죠. 예컨대 대중교통의 문제, 그러니까 장애인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기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또 그리고 이제 어떤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당연히 이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거리를 다닐 때 다양한 어떤 이제 인도나 차도의 조건이 있죠. 예컨대 도로의 턱이랄지 아니면 뭐 도로에 횡단보도 보면 시각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성 신호기가 필요하달지 아니면 이제 유도 블록 같은 게 이제 있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기했던 이동권의 문제는 그러고 보면 뭐 건축물, 뭐 도로, 뭐 구조물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뭐 거리서 투쟁도 이제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부가 단판을 짓기 위해서 이제 정부를 찾아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대개 정부 부처들이 세종시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광화문에 이제 종합정부청사에 다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갔던 부처는 어디였냐면 당연히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도로, 건축물, 교통 이런 걸 이제 다루는 부처에 찾아갔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어디였겠습니까? 국토교통부였죠. 과거에는 이제 건설교통부.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요구안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찾아갔더니 거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바로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장애 문제를 들고 우리한테 왔냐? 장애 문제 다루는 부처가 따로 있는데 보건복지부 거기 가야지 왜 여기 왔냐? 이런 얘기를 이제 사실은 들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는 물론 이제 당연히 장애 문제, 보건복지 문제라는 그 주체들 자체의 어떤 인식들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동권 투쟁을 해서 어떤 새로운 이제 이동권 법률을 만들기 이전에도 한국 사회의 어떤 이런 장애인 등의 어떤 물리적인 접근성 이런 걸 규정하는 이제 법률이 사실은 이미 있었어요. 하나가 그게 뭐냐면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률도 당연히 그런 이제 구조물이나 건축물을 이제 중심적으로 다루는 법인데, 근데 이 법 자체가 이미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소관부처라고 하는 건 결국 그 법률의 시행 규칙을 만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부처인 것인데, 그게 이제 이미 보건복지부 법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그 비슷한 얘기니까 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법이 다뤄야 되는 문제들은 그런 도로나 건축물의 문제인데, 자, 그거를 장애 문제라고 해서 실제로는 그런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에다 그걸 맡겨놨으니 사실은 그 법이 힘있게 혹은 체계적으로 작동되기가 이미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 법은 그 법 자체의 한계도 있지만 바로 그런 틀에서 사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부터 이제 새롭게 투쟁을 해서 2005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이제 새로운 법률을 만들 때는 이걸 이제 그 국토교통부 법률로 이제 끝까지 이제 싸워서 이게 만들어냈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여기만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예컨대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가장 중심적인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차별금지법 문제잖아요, 그죠? 차별금지법 문제인데 여러분 그럼 이 차별금지법은 이게 지금 이제 법률이 이미 이제 새롭게 이제 발의가 됐죠. 법률이 발의가 됐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뭐 대응되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 이 법은 어디 상임위니까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로 발의가 됐을까요? 이것이 논의되고 있는 아직 본격적으로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디 법률로 발의가 됐을까요?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이제 차별금지법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뭐 사인이든 뭐 법인이든 공적 주체든 뭐 어쨌든 이런 법률적인 행위 주체가 한 행동이 이 법률적으로 차별이 아니냐 사실 이걸 따지는 거죠. 법률적 차별이면 이제 제재를 하고 이런 걸 수단을 이제 부과하고 뭐 이런 법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법무부 소관 법이에요. 법사위원회 당연히 그 법은 이제 발의가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차별금지법은 뭐 여전히 과 이제 뭐 이런 걸 거듭하면서 이제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장애 쪽 같은 경우는 요것과 좀 별도로 별도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2007년도에 이제 제정이 사실은 됐어요. 이것도 이제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장애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해서
요 법을 제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법을 이제 장애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라고 하는 이제 연대체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법안을 성안을 하고 이 법을 이제 발의할 때는 당연히 이 법의 성격상 이거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법무부가 관할이 된 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법안을 이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분을 섭외를 해서 이 법을 법사위로 발의를 했죠. 예. 사실은 이 법을 발의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노회찬 의원이세요. 예. 장애차별금지법 제정할 때 그 당시에 법사위 활동하셨고요. 자, 근데 당연히 차별금지법이나 장애차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나 구조나 업무는 비슷한 건데, 근데 이 법을 저희가 법사위 발의를 했더니 나중에 이제 그 여당과 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법안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발의를 했는데, 근데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어디로 발의를 했냐면 보건복지위에 또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 장애 문제는 이제 그럼 보건의 문제고 복지의 문제라고 하는 어떤 인식 틀이, 그리고 이미 그 행정적 의존적 행정에서 어떤 의존 경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 법이 뭐 여당이나 정부에서 이걸 보건복지위로 발의를 해놓으니까 이 법이 결국에는 그쪽으로 갔고,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건복지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처로 다루고 있는 법률이에요. 네. 그럼 되게 좀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장애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뭐 사회 구성원들 인식 틀 안에서도 뭐 어떤 행정이나 법률에서도 학문적으로도 이게 다 이제 보건복지라고 하는 틀 안에 이제 딱 갇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 문제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가장 좀 1차적인 어떤 벽이 바로 여기에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는 되게 엄청나게 많은 학문들이 존재를 하죠. 예. 예. 근대 학문은 이제 기본적으로 또 이제 분과 학문 체계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한 수백 개의 분과 학문이 존재할 거예요. 예. 또 새로운 학문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 도대체 인간 사회에는 왜 저렇게 수많은 학문들이 생겨났을까? 인간은 왜 저렇게 많은 학문들을 다 만들었을까? 그리고 저 학문들이 소멸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속되는 이유는 뭘까? 예. 우리가 뭐 이런 좀 엉뚱하다면 엉뚱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 학문들은 도대체 왜 존재를 할까? 사라지지 않고. 예.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다양한 또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좀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모든 학문들이 다 인류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하고 어쨌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이든 뭐 간접적이든. 예. 거기에 정말 아무런 우리 인간의 문제를 혹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에 아무런 정말 연관도 없다. 1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럼 그런 학문은 자연스럽게 소멸을 할 거예요. 사라지겠죠. 그러지 않는다는 건 그게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자, 이 얘기 하나 좀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 얘기는, 저희가 어쨌든 이제 뭐 길게 보면 80년대 말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이런 장애 운동이 엄청나게 이제 사실은 그 치열한 현장 투쟁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사실은 또 아시겠지만 어제가 보통은 이제 장애인의 날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이제 이런 장애인 운동에선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제 4.20 이제 장애인 차별철폐 날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장애계에서 어떤 장판 운동에서 장애인 운동에서 이런 집회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이 집회 현장에서 많이 외쳐지는 구호가 실은 하나 있어요. 마치 일종의 후렴구 비슷하게 외쳐지는 구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좀 듣기에 따라서 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구호가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장애인도 인간이다, 이런 구호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동권 투쟁할 때는 장애인도 인간이다, 이동권을 보장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구호를 외쳤던 거고, 뭐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장애인 교육권 투쟁을 할 때는 장애인도 인간이다, 교육권을 보장해라. 또 최근에 이제
저희가 2018년 이때 이 시기부터 이제 그동안 사실 제대로 못해도 노동권 투쟁도 새롭게 지금 이제 막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뭐 이럴 때도 예컨대 장애인도 인간이다, 노동권을 보장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구호가 많이 외쳐졌던 거예요. 외쳐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별개 얘기 같지, 이걸 좀 연결을 시켜보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인간이 겪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이 겪는 문제 혹은 장애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학문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장애 문제는 굉장히 사실 역사적인 문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오늘 그 얘기 자세히 드리진 않겠지만, 사실 인간 사회에서 어떤 인간을 이렇게 범주화하고 구별 짓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라고 하는 범주를 사실은 사용한 거는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대 사회 이후에요. 예. 그러니까 마치 좀 다르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근대적인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도 어떤 종족적인 어떤 무언가, 혈통과 이런 거 입각한 뭔가가 있었겠지만, 그때 그거는 뭐 민족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되지 않는, 예, 사실 어떤 것이었죠. 어떤 실체였겠죠. 사실 이제 민족은 굉장히 근대적인 거예요. 그 비슷하게 장애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근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보려면 이제 역사학이 필요해요. 예. 그죠? 그리고 또 장애 문제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간이 뭐냐? 사실 이런 문제랑 떨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간이라고 하는 척도에서 일탈된 뭔가 이런 것, 그러니까 에브노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뭔가 이런 것들을 들이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도대체 그러면 인간의 기준이 뭐야? 사실 이런 문제랑은 떨어지지 않죠. 예. 예컨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야?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은 존재는 인간의 미달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컨대 뭐 정신적 장애라고 사실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근데 이게 철학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장애 문제는.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 문제는,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장애는 무엇보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장애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척도가 되는 다수자와 그 소수자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근데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수자, 소수자라고 하는 것, 머저리티와 이제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곳이 이제 비마이너인데, 이거는 숫자적으로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로 권력관계의 문제죠, 사실은. 그죠? 뭐 예컨대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사회에서는 뭐 숫자적으로 보면 흑인이 더 많겠지만, 거기선 다수자, 머저리티는 여전히 백인이죠. 그들이 권력을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건 이제 기본 권력관계의 문제인데, 사실 장애와 비장애 문제는 바로 그런 권력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장애 문제를 이해하려면 정치 이론이 그래서 필요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장애인들의 수행 자체가 정치적 실천이니까 장애 문제를 이해하려면 정치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 장애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장애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장애 문제가 사회 문제라고 했을 때는 이 사회를 분석할 수 있는 사회학이랄지, 뭐 어떤 조금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회이론, 이런 게 다 필요하단 말이죠. 예. 그리고 뭐 또 여기에는 이제 문학도 필요할 거고, 뭐 때로는 뭐 인류학도 이런 연구에 들어올 수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실은 장애 문제라고 하는 거는 뭐 경제학도 사실은 필요할 거고요. 왜냐하면 장애라는 범주는 그냥 노동이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또 경제학이 또 필요해요. 정치 경제학 이런 거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애 문제는 보건복지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말씀을 드린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도 사실은 굉장히 뭐 부족한 시기지만, 이제 더 예전에 한참 정말 바빠서 이렇게 시간 없을 때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2007년에 나온 책인데요. 우리 활동가들이랑 같이 읽으려고, 공부하려고 썼던 책인데,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 책을 보고 좀 제목이 좀 건방진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은 제가 그 책 제목을 잡을 때는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유행했던 CF 대사를 사실 좀 차용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신구 선생님이 어떤 그 CF에서 니네가 개맛을 알아? 뭐 이런 그 문구가 되게 유행을 해가지고 약간 그걸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재밌게 쓴다고 채용을 해서 이제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뭐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 자 어쨌든 자 근데 만약에 우리 사회가 혹은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이제 장애라고 하는 것을 그 현상을 혹은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라고 한다라면 저는 바로 기본적인 문제 여기에 있었다. 네. 그러니까 장애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고 역사적인 문제고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학문적인 어떤 렌즈 혹은 담론 틀을 가지고 함께 논의를 해야 우리가 이제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데 장애 문제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어떤 육체적인 손상의 문제야. 이렇게 환원을 해보게. 그러면 이제 보건이나 이제 의료 계통의 학문이 필요한 거겠죠. 예. 그리고 장애는 뭔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좀 도와주면 되는 문제야. 그럼 이제 복지 계열이 되겠죠. 자, 이렇게 협소화해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자체가 사실은 차단되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고 보면 이제 장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장애에 대한 인문학적인 성찰, 사회과학적인 분석.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학문들을 학제적으로 연결을 해서 장애를 연구하는 것이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폭넓은 틀에서 장애 문제를 논하고 또 해답을 찾고 이렇게 이제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예. 첫 번째 이 얘기를 조금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장애학의 도전은요, 이런 겁니다. 이게 오늘 이제 그 강의 제목으로도 나갔던 이제 문구였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이제 올려보죠. 오늘 이제 요 강의 나갈 때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 요 문구가 이제 그 같이 나갔던 걸로 제가 이제 봤어요. 봤는데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아시는 분이 이제 계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제 직장 다니시면 이제 자신의 직장에서 이런 법적 의무 교육 이런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예, 근데 반성폭력 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저는 이제 그 각본세 내는 직장을 다녀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 의무 교육을 잘 안 봤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재작년 하반기부터 소위 말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이런 법적 의무 교육이 하나로 이제 포함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이제 사업장에서는 이제 다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교육을 이제 나갈 기회가 생기는데, 근데 이제 실은 저는 이 장애에 대한 어떤 인식을 얘기할 때 인식 개선이다. 물론 이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그게 뭔가 좀 옆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 사실 장애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소수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인식 개선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적확한 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실 그런 교육을 나가면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굳이 장애인이든 어떤 이런 차별받는 사람들, 소수자들에 대해서 인식이라는 말을 굳이 쓴다고 하면은 인식 개선보다는 인식 전환이라는 말이 차라리 맞겠다. 예,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 사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요 말도 조금 이제 오해가 좀 있을지 폭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혐오적인 인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성을 비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성 혐오할 때 미소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아주 일차적인 어떤 정동으로서의 어떤 혐오라기보다는 그런 소수자들을 이 사회에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이런 그 감정적인 어떤 그 틀이 작동이 사실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뭐 어떤 비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에 대한 혐오를 얘기할 때 창녀와 성녀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여성 혐오의 일부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컨대 장애인에 대한 어떤 동정과 시해, 사실 이거 동정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보통 혐오라고 생각하지 않죠. 예. 그런 사실은 그것도 일종의 혐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우리가 어떤 그런 감정적인 시선을 타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돌려보면 우리가 지금 흔히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비하에 빠졌을 때 자기 동정에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쉬워요. 예. 그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어떤 비하하고 뭐 이럴 때, 예. 그러니까 비하는 이제 명백히 혐오의 감정일 텐데, 그럴 때 자기 동정,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큰 틀에서 혐오의 감정이에요. 예. 그리고 뭐 성소수자들은 이제 굉장히 직접적인 어떤 그 혐오의 정서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 거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런 혐오적인 어떤 것에 자유롭지 않은데, 자, 그 방향에서 뭔가 이걸 개선을 한다? 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정향, 디렉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잘 개선해서 동정해보자? 자,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굳이 거기서 인식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방향을 틀어야죠. 예. 그 방향에서 조금 더 낮게, 예. 이렇게, 예.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식 전환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자, 근데 이제 장애와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애인이라고 차별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장애인이라고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또 장애인이어서 차별받는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애학의 관점에서 물론 그 말이 성립이 돼요. 성립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장애학의 틀에서 보면은 오히려 장애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장애인을 차별받는다기보다는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일단 제가 아까 장애라고 하는 어떤 범주는 굉장히 근대적인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실은 이제 뭐 근대 사회로의 어떤 전환이 유럽이 가장 빨랐으니까 이제 유럽에서부터 이런 이제 장애라는 말이 어떤 인간을 구분짓는 범주로 이제 쓰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 장애라는 범주는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은 굉장히 막연한 범주였어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장애라는 말이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거죠, 막. 막연하고 이 동네에서 장애라고 하면 이거고 저 동네에서 장애라고 하면 이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장애라는 범주가 포괄할 수 있는 어떤 내용 자체가 이제 서로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예컨대 아주 알기 쉬운 하나 예를 드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이따 뭐 WHO 얘기를 할 텐데, 이제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장애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간을 하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가 장애인이냐면 한 15% 정도가 장애인이에요. 예? 이 WHO의 기준으로. 자,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장애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면 등록 장애인이 한 5% 정도 됩니다. 예.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근데 예컨대 영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각 나라의 장애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영국은 정확히 장애 인구가 15% 정도가 잡히고요. 미국은 한 20% 정도가 장애 인구로 잡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천차만별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남부 국가들,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 주변부에 있는 국가들일수록 이 비율이 조금씩 더 낮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나라마다 장애의 인구가 큰 차이가 나냐? 사실은 여전히 각 나라마다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적인 예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이제 HIV 감염인들, 이제 이 감염인이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차별 진정을 하는 이런 이제 사례가 나왔고, HIV 감염인도 장애인 범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유럽이나 이제 미국 이런 데서는 이미 HIV 감염인은 장애인 범주에 들어와요. 예. 그리고 이제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암 환자도 장애인이에요. 예.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예를 말씀드리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주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주민이 아직
그 스웨덴의 그러니까 국어, 스웨덴어나 영어 이런 걸 통해서 원활히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중이 다 장애인이 아니라 아직 그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장애가 있는 이런 이주민들은 장애에 근거해서 장애급여를 제공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여전히 이제 그 제각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특정한 차이를 장애 범죄에 넣을 거냐 아닐 거냐 이제 유형의 이제 차이인 거예요. 예. 근데 또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예컨대 동일한 어떤 유형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장애는 우리가 이제 뭐 약간 예외적인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의 몸에 그 손상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애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근데 이 손상이라고 하는 차이는 이렇게 있고 없고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차이가 아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손상이 있으면 장애인, 손상이 없으면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손상은 하나의 컨티뉴엄, 연속치를 이루는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에는 다 손상이 있어요. 사실은. 예. 자, 근데 그러면 이 동일한 유형의 손상에서 어디를 딱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점점 이제 작다가 점점 커질 텐데 여기서 어디를 끊어가지고 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노멀해. 그러니까 비장애야. 아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면 에브노멀해.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장애. 이렇게 나눌 거냐. 사실 이런 기준 자체가 굉장히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차이나 손상을 장애에 포함시킬 건지도 임의적이고, 예. 그리고 동일한 손상에 있어서도 이걸 어느 정도에서 끊어서 장애로 집어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합의하기 어려운 사실은 이제 문제였죠. 그래서 이건 여전히 유동적이기도 하지만 한동안 굉장히 제각각이었고, 기본적으로 장애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정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 좀 재미있는, 뭐 여러분들이 재미있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약간 이제 이 활동을 하다가 굉장히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이제 발견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되게 그래도 여러 가지 장애 관련 법률들이 좀 있어요. 예. 뭐 더군다나 2001년 이후에는 이제 한국 사회 이제 이런 장애 운동이 많이 대중화가 되고 또 많이 싸워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많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서 법률이 많이 늘어났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장애 관련 법률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법률이 뭐냐면, 이게 많은 분들은 사실은 이제 장판, 그러니까 장애인 운동, 그러니까 장애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법률이 1981년에 만들어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에요. 예, 떠올리시게 되는 법률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된 전신이 되는 법률인데, 이걸 많이들 최초의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 법률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실은 이것보다 조금 먼저 만들어진 법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1977년에 만들어지는 특수교육진흥법입니다. 사실은. 예, 이게 조금 더 빨라요. 예, 특수교육진흥법이. 그러니까 왜 최초로 만들어진 장애 관련 법률이 하필이면 교육 관련 법이었을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좀 있었겠죠. 어쨌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걸 이제 들춰보게 되면, 제가 뭐 외국의 법까지 뭐 빠삭히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법률은 이 법률이 앞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조항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컨대 우리나라 법률의 대개 1조는 다 사실은 목적 조항이죠. 예. 이 법 왜 만들었다. 이 법 뭘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법의 1조가 되고, 그리고 앞쪽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조항이 사실은 다름 아닌 정의 조항이란 말이에요. 예, 정의 조항. 예. 그러니까 이 법에서 쓰이는 주요한 개념이나 용어를 정확히 정의를 해줘야. 그러니까 정의한다는 건 데피니션, 한정 짓는 거죠. 그래야 이제 적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정의 조항이 있고 거기에 주요 개념들을 정의를 반드시 해주는데, 근데 제가 재밌다고 하는 건 뭐냐면 1977년에 만들어진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 관련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장애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90년 이전까지는 법적 용어가 장애자였어요. 장애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장애, 장애자, 뭐 심신장애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도 정의 조항에서 장애
혹은 장애자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장애자라 한다? 그럼 뭘 장애라고 한다? 이런 걸 정의를 해주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이제 재밌었던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딱 보면은 그 4년 후에 만들어진 81년에 만들어진 심신장애자 복지법에는 장애재단 정의가 있어요. 처음엔 제가 이게 왜 그랬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국제적으로 어떤 그 우리 인류 사회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장애가 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만든 게 언제냐면 1980년이더라고요. 예. 1980년에 가서야 실은 또 WHO 세계보건기구 왜 장애 문제는 이제 보건복지 문제니까 여기가 담당을 했겠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1980년에 가서야 처음으로 장애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이 인간을 구분짓는 어떤 용어로 쓰인 거는 한 200년밖에 안 됐고요. 또 이 장애라고 하는 개념을 어쨌든 서로 합의를 한 거, 합의된 정의를 만든 건 불과 사실 4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WHO의 장애 정의는 뭐냐, 어떻게 되느냐? 예. 그거는 결국 여기 앞에 이제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결국 손상이 곧 장애예요. 예. 손상이 곧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애라는 거는 여기 이제 PPT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영어로 하면은 disability가 장애입니다. 예. disability.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장애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 disability라는 단어에 장애라는 뜻이 없었겠죠. 근데 새롭게 장애라는 범죄를 만들면서 이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장애라고 하는 그걸 지칭하기 위해서. 근데 갖다 쓴 단어가 하필이면 disability란 말이에요. 근데 disability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 원래의 뜻은 뭡니까? 이거는 ability가 능력,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 disability는 뭔가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은 장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 그러니까 함의는 담겨있는 뜻이죠. 그 안에. 그건 뭐냐? 뭔가 할 수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예. 장애인은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혹은 뭔가 할 수 없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장애인입니다.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얘기 드릴 시간이 없겠지만 그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사실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장애인이었어요. 사실은. 예. 자, 어쨌든 뭔가 할 수 없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은 뭔가 할 수 없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없으니까 불리해지겠죠. 사회적인 어떤 삶을 살아나가는데. 자, 근데 이 WHO의 정의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이 무언가 할 수 없게 되냐? 장애는 왜 무언가 할 수 없느냐? 라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몸에 있는 손상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애는 무언가 할 수 없음을 경험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그 사람 몸에 있는 손상 때문이다. 이게 이제 WHO의 기본적인 정의예요. 예. 그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그 다음에 제가 예컨대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의를 갖고 왔는데 여기도 보시면 그게 나오죠. 장애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예. 등등, 예. 또는 기능 상실이 예.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월하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애인은 뭔가 할 수 없고 뭔가 제약을 받는데 그게 왜 그러냐? 신체 정신 손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혹은 그것으로 인한 뭐 기능의 상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자, 이거죠.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정리해 보면 결국 장애인은 그것이 뭐 신체적인 것이든 감각적인 것이든 내부 기관이든 아니면 뭐 인지적인 것이든 어쨌든 인간의 몸에 손상이 있고 손상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없고 그래서 뭔가 불리함을 겪는 존재라고 하는 이 정의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수용이 될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장애라고 하는 걸 둘러싸고 있는 뭔가를 좀 잘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사실은 들죠. 그죠?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얘기잖아요. 그죠? 예, 어느 정도. 자, 근데 이 장애 정의가 1980년에 처음 나왔을 때 사실은 이 정의는 국제기구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이게 영어로 이제 발표가 됐겠죠.
예, 개념도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 발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80년 그 당시에는 그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장애인 운동이라고 할 만한 시적인 의미 이런 게 아직 출현돼 있지 않은 시기였어요. 예. 근데 이제 유럽이나 북미나 뭐 일본 사실 이런 운동에서 이미 60년대 말부터 이런 이제 장애인 운동이 이제 그 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장애인 운동은 이제 68혁명 이후에 소위 말하는 신사회 운동 흐름을 사실 타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장애인 운동이 막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죠. 이미 80년이면.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런 꼬부랑 글씨 쓰는 동네에 주로 있는 우리보다 조금 장애인 운동을 앞서 시작한 분들이 이 정의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분들도 이제 맨 처음에는 이 정의를 딱 접했을 때 예, 그냥 대충 맞는 말 같았어요. 예, 그분들이 보기에도 대충 맞는 말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거나 아니면 어떤 글을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이 얘기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좀 기분이 좀 들어올 때가 있죠. 네. 말은 맞는데 뭔가 좀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고 이럴 때가 있으니까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그 느낌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아니 뭔가 말은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 장애의 정의를 놓고 이제 막 좀 지지고 볶게 돼요. 네, 지지고 볶게 되는데 이제 지지고 볶았다는 건 뭐 이렇게 좀 몇 명이 모여서 좀 그냥 토론 수다도 좀 떨어보고 뭐 또 이렇게 세미나 비슷한 것도 좀 해보고 뭐 이렇게 발제자 토론자 정해서 정식 뭐 토론도 열어보고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지지고 볶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장애에 대한 이런 규정이 혹은 인식의 틀이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은 걸 인위적으로 가리고 있구나. 뭔가 은폐하고 있구나. 혹은 우리에게 조금 사기를 치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발견하시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하다못해 장애인차별금지법까지도 채택하고 있고 이게 뭐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장애기본법은 대부분 다 이렇게 장애를 정의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사기라는 거냐? 이게 도대체 뭘 은폐하고 있다는 거냐? 이걸 조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뭐 이 얘기만 사실을 하려고 해도 뭐 아주 그냥 다양한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짧게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 계속 이동권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동권 얘기를 짧게 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신체적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뭐 다리에 손상이 있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뭐 예컨대 척수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죠. 뭐 예컨대 제가 있는 노들 장애인 약의 교장 선생님은 척수에 손상이 있는 그래서 이제 이 가슴 아래쪽으로 신경이 연결되지 않아서 이제 뭐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이런 척수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뭐 또 이제 뇌병변 장애 인분들이 이제 계신데 그분들은 몸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그 뇌 특정 부위에 말 그대로 병변 그 손상이 있어서 이제 몸의 움직임이 경직되거나 자유롭지 않거나 뭐 이러신 이제 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몸에 어떤 이런 손상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최근에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지만 휠체어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예. 자, 근데 몸에 이렇게 일정한 손상이 있어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예컨대 저기 버스 터미널 이런 데 가면은 거기 버스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면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그죠? 거기 버스가 많지만 그리고 뭐 굳이 터미널이 아니더라도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도 버스가 왔을 때 많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 버스를 탈 수 없음이라는 장애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 장애는 뭔가 할 수 없음이라는 뜻이니까 버스를 탈 수 없음이라는 장애를 경험하는 거고 이들이 버스를 탈 수 없는 건 몸에 그런 손상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에 따르자면 그죠? 그리고 우리의 통상적인 통념에 따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했던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투쟁을 통해서 2006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여전히 많진 않아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뭐 한 4대 중 1대 정도인데요. 어쨌든 일반적인 버스랑은 좀 다르게 생긴 버스가 다니게 됐단 말이에요. 다니고 있단 말이죠. 조금씩. 예. 서울은 조금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많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런 일반적인 버스가 아니라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저상버스가 오게 되면 이번에는 그 장애인분이 그 버스를 그냥 탈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치, 그럼 장애인도 탈 수 있게 만든 버스니까 탈 수 있겠지. 이렇게 그냥 많은 분들은 생각 지나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럼 이 상황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동일한 손상을 가진 동일한 사람이 이 손상에는 변화가 없어요. 예. 자, 제가 아까 이제 뭐뭐 때문에라는 말을 이제 자꾸 했는데,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거는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원인이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요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요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과관계에서는. 자,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것에서 드러나듯이 이 손상을 가진 사람이 이 버스를 탄다라고 하는 동일한 행위를 지금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한 건데, 이 양자의 경우에 이 사람이 손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손상이라는 요인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손상이라는 요인은 그대로인데 버스를 탈 수 있기도 하고 탈 수 없기도 하다면 어떻게 그 버스를 탈 수 없음이라는 것의 원인을 그 손상으로 환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정의는, 이 인식의 틀은, 혹은 이 통념은 바로 그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은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손상을 가지고도 버스를 탈 수 있고 버스를 탈 수 없는 원인은 그 사람 몸에 있지 않다, 그 손상이 있지 않다는 거를 은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사기죠. 그죠? 네. 또 그리고 예컨대 뭐 이런 얘기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각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에서도 이제 약시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맹이 있을 수 있어요. 전맹. 앞을 아예 보지 못하시는 분.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전맹인 시각장애인분들을 접하게 되면, 아, 저 사람들은 책을 읽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은 많은 경우에, 예컨대 여기도 책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정치발전 서점이니까 여기 좀 책이 많아요. 그분들은 여기 오시면 책을 읽을 수 없음이라는 장애를 경험하죠. 예, 책을 읽을 수 없음이라는 장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그들이 책을 읽을 수 없는 건 우리의 통념대에서는, 그리고 이 정의에서는 그들의 시각에 손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이제 친한 형 중에 이제 실제로 그런 시각장애인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 맹이에요. 전맹이에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단체에서 일하시는데, 과거에는 어디서 오래 일을 하셨냐면 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오래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시각장애인 복지관에는 조그만 그 부설 도서관이 있어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부설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거기 가면 책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도서관에 그 형님과 제가 같이 가면은, 자, 그 형님은 시각에 손상이 있고 저는 시각에 아무런 손상이 없죠. 근데 그 도서관에 가면 저는 거기는 책을 하나도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그분은 거기 가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죠. 왜? 거기에 있는 책은 다 맹인용 문자로 만든 책이니까. 자, 그러니까 그분이 책을 읽을 수 없는 장애를 경험하는 게 맞아요. 많은 일상생활의 장면에서. 근데 그거는 그의 시각에 손상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는 비장애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비시각장애인용 문자로 만들어진 책만 깔아놨기 때문이죠, 사실은. 자, 어떤 조건, 맥락, 환경이 바뀌면 오히려 아무런 시각에 손상이 없는 제가 책을 읽을 수 없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원인을 그렇게 환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컨대 뭐 이건 우리가 인지적인 장애에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예컨대 이제 인지적인 장애라고 하면 보통 이거는 이제 장애 유형으로 생각하면 이제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와 같은 발달 장애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달 장애라는 말 자체가 이제 어떤 인지적인 발달이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 이런 이제 개념 속에서 만들어진 범주인데, 근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뭐 여러 가지 뭐 급여나 서비스 이런 것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게 뭐냐면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이 활동 지원 서비스 급여가 장애인 복지 예산의 약 35% 정도 차지합니다. 연금이 또한 그 정도 돼요. 이 두 가지가 거의 뭐 장애인 예산의 60%, 70% 가까이 차지하는데, 근데 활동 지원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국적인 사업으로 시행이 된 게 언제냐면 2007년입니다. 2007년인데, 근데 2006년도에 복지부가 처음으로 이 서비스를 이제 설계를 하면서 장애인들 지원하기 위해 설계를 하고
처음 이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이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아예 완전히 빠져있는 장애 유형이 있었어요. 그렇게 빠져있었던 장애 유형이 어떤 장애인이냐? 바로 발달 장애인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물론 이제 저희가 계속 투쟁을 해서 결국엔 이제 들어가게 포함을 시키긴 했는데, 그럼 애초에 복지부가 왜 발달 장애인은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돼서 뺐느냐? 그건 이런 논리였어요. 야, 당신들이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라고 하지 않았냐. 예. 근데, 그러니까 지역사회라고 하면 예컨대 우리가 이제 시설, 우리 요즘에 장애인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시설 투쟁, 탈시설 투쟁인데요. 이렇게 시설에 살아가지 않고 지역사회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영역의 손상이 있어서 자립을 할 수 없는, 자, 장애인은 뭐가 할 수 없으면 뜻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왜 자립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냐? 뭔가 서비스의 취지나 목적과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또 그들 나름대로 막무가내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나름의 또 근거가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다름 아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이제 등록 장애인 중에서 발달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컨대 한 8에서 9%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자립생활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설에서 수용된 삶, 수용시설의 삶, 이런 시설에 가보면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체 장애인구의 8% 정도밖에 안 되는 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들을 아주 이제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그 얘기 한 거예요. 봐라, 이렇게 자립 못하지 않냐. 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작년 12월 10일에 그 탈시설 지원법이라고 하는 걸 발의를 했습니다. 국회에. 네. 이 법은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있냐면 향후 10년 내에 우리나라의 모든 장애인 시설을 단계적으로 없애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 무지막지한 법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실은 이 법은 약간 어떤 걸 저희가 모델로 했냐면 노르웨이가 혹은 이제 스웨덴이 이미 80년대 말에 만든 법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88년에 만든 법이 시설 해체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법이 정확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일정 기간 이후에는 신규 시설을 금지하고,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노르웨이에서는 88년에 법을 만들어서 91년 1월 1일부터 신규 시설 금지, 95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장애인 시설 다 해체. 이게 이제 법의 내용이었어요. 예. 그리고 스웨덴은 97년도에 이런 법을 만드는데 거기는 이제 탈시설 정책을 쭉 진행하다가 법을 만든 거라서 유예기간을 오래 안 줘요. 그냥 2년 딱 유예기간 주고 99년까지 모든 시설 다 폐쇄. 자, 그래서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물론 딱 그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종료가 되진 않았지만 2000년 초가 되면 모든 장애인 시설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장애인 시설이 다 사라져요. 와, 놀라워. 뭐 이걸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예컨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뉴질랜드는 한 4년 정도 됐어요. 시설을 이제 완전히 없앤 지가. 자, 그러면 이제 그 나라 놀라워, 부러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발달장애인이 있고 그 동네에도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우리 동네 발달장애인이나 그쪽 동네 발달장애인이나 인지적인 영역에 어떤 손상이라고 간주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예. 대동소이한 어떤 인지적 영역에 손상으로 간주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 동네 자립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동네 가니까 자립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을 못하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자립을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을 그들의 인지적 손상 때문이라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어떤 손상을 가진 사람은 장애를 경험해요. 장애를 경험하는 건 뭔가 할 수 없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언가 할 수 없음을 경험하는 건
그 손상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만약에 그 손상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없다면 그 손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사람은 그걸 계속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버스도 타고,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책도 읽고, 손상을 가진 사람이 자식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무언가 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이 뭐냐? 사실 그거는 우리 지금 얘기 속에 사실 다 나왔어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소수자인 사회, 권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회, 비장애인 척도가 된 사회, 자, 이런 사회죠. 그런 사회에서 소수자들은 차별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이 사회가 다 다수자를 척도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 자체가 어떤 개인이 개인을 차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세계와 그런 세계 문화 자체가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별과 억압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말을 써놨죠. 손상은 손상일 뿐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 손상은 장애가 된다. 이런 얘기 써놨는데 이 문구를 보시면 어떤 분은 뭔가 떠오르는 문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방적기는 방적기일 뿐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방적기는 자본이 된다. 흑인은 흑인일 뿐이다. 흑인은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노예가 된다. 자, 이 얘기랑 같은 얘기인 건데요, 사실은. 그쵸? 여러분, 이 얘기 조금, 할 수 있지만, 예컨대, 흑인이 노예인 시절이 있었는데, 흑인이 노예로 살아가야만 했었던 어떤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흑인이 노예가 되는 게 검은 피부 때문은 아니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검은 피부 때 노예가 됐어? 라고 하면 우린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폐가 있다, 그 말은.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검은 피부 때 노예가 됐으면 지금도 여전히 흑인은 노예여야 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건 관계의 문제죠. 바로 차별적인 관계의 문제고, 그래서 그 차별적인 관계가 변환이 됐을 때, 수정이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손상도 그 손상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뭔가 할 수 없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손상을 차별하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뭔가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다른 종류의 우리가 모든 소수자 문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컨대 어떤 여성이 직장 잘 다니다가 경단녀돼서 집에서 독방 육아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된 건 그냥 당신이 그게 타고난 거야. 당신의 그냥 유전자가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걸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어떤 특정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것, 어떤 특정한 섹스를 가진 사람이 경단녀가 되고 성폭력을 겪는 것, 이거는 다 그 사람의 그 원인을 그 사람의 몸에 있는 무언가를 환원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장애도 이제 이런 것이다. 장애인이 뭔가 할 수 없음을 경험하는 것, 손상 때문이 아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해에 가게 되면 바로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애인이란 말 자체가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제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얘기는 사실 어떤 그 함의가 여기 들어가게 되냐면 그 사람이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무능력한 사람이니까 차별받는다. 장애인이라고 차별하지 마라.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마라. 이런 어떤 논리 의미 전개가 되게 되는데 사실은 잘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그는 뭔가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게 아니라 바로 차별받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의미 구조 자체가 사실은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전환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때 전환은 그래서 약간 방향을 트는 정도의 전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도입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식의 전도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는 걸 거고, 실제로 우리가 장애인 운동이 성립 가능한 건 바로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내 몸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 물론 늙기도 하고 어떤 식의 변화일 수 있지만 내가 손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 몸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이 사회가 바뀌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에는 그래서 어떤 장애인이 있으면 이 장애를 어떻게 잘 치료해 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혹은 치료하다 안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의 남은 능력이라도, 이 장애인은 이제 무능력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잔존 능력이라도 잘 극대화시켜 볼까? 그게 재활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행동이 가능해지는 거고, 바로 사회 운동으로서의 장애 운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이제 도전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얘기는 짧게 하고 넘어갈 건데요. 세 번째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아까도 이제 자립생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 장애인 운동에 기층의 토대가 되고 있는 조직이 뭐냐면 자립생활센터입니다. 아마 이제는 이제 웬만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 자립생활센터가 하나씩은 있어요. 웬만한 데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구는 그런 자립생활센터가 2개씩, 3개씩 있는 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립생활센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좀 집회를 가가지고 좀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조금 쉬었어요. 가장 큰 지향이 바로 자립이에요. 제가 아까 탈시설 이런 얘기도 드렸죠.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자립을 하자. 함께 살아가자. 이런 게 이제 우리 운동의 큰 지향인데, 근데 여기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립생활, 자립적인 삶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일종의 통념인데, 우리 당연한 이제 그러니까 통념이 상식이고 상식이 커먼 센스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립을 얘기할 때 이 자립을 의존과 반대되는 걸로 다들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자립을 한다? 너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장애학이 제기한 세 번째 도전은 자립과 의존은 자립과 의존은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장애인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립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때의 자립은 의존과 반대의 의미일 수가 없다. 이거를 사실은 이제 제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찬찬히 얘기할 필요가 있는 이제 얘기일 수 있지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짧게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이걸 갖고 와봤는데요. 이게 한자로 사람 인자잖아요. 네, 사람 인자인데, 이제 한자는 이제 흔히 이제 상형 문자라고 그러죠. 네, 상형 문자는 어떤 존재가 존재하는 꼴, 존재태, 그 형상을 보고 그 돈 따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주로 한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 인자인데,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존재하는 꼴, 그 형태를 보고 만든 건데,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람 인자를 이렇게 어떤 두 존재가 서로 의지해서 서 있는 모습을 사실은 형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서요. 쓰죠. 스스로 존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쓴다는 뜻과 함께 존립한다, 존재한다는 뜻이 같이 있는데 존립을 합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존립하느냐? 이렇게 서로 의지한 형태로 존립을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실은 살아가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의 하루의 어떤 일상의 삶을 돌이켜봐도 사실은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예컨대 이렇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세수하고 옷 입고 나왔어요. 세수할 때 이제 비누 쓰잖아요. 근데 비누 제가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만든 비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옷, 이거 제가 제 힘으로 만든 옷이 아니죠. 누군가 만들어 주신 거에 제가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또 점심에 밥 먹었는데 그 밥을 제가 생산해서 만든 쌀로 만들어 먹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또 제가 지금 뭐 예컨대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노트북도 쓰고 있고 뭐 이렇게 책상도 쓰고 있는데 이거
제가 오늘 강의를 잘 하려면 내가 이런 게 필요해. 그래서 제가 만들어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사실 다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의존의 정도가 증대되는 거는 사실은 정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올수록 그런 의존 정도가 더 커지죠. 왜냐하면 사실은 정근대 사회만 해도 그 사회에서는 우리가 나의 어떤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자급자족을 했어요. 예컨대 사극 같은 거 보시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집에서 이렇게 뭐 돌려가지고 실 잡고 바느질해서 옷 만들어 입고 초가집도 내가 얹고 대충 의식주에 필요한 걸 완벽히는 아니지만 대충 내가 뭐 생산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근대 이전의 인간은 이제 사회학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제너럴리스트라고 그래요. 일종의 만능이래요. 이것저것 두루두루 보편하는 거예요. 근데 근대인들은 다 스페셜리스트거든요. 일종의. 어떤 한 가지만 보통 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만 짓고, 가죽, 그러니까 구두, 신발 만드는 신발만 만들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말만 하고, 그러면 그것만 갖고 내 삶이 꾸려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것, 내 삶에 필요한 게 100가지라고 하면 나는 그중에 한 가지만 하기 때문에 99가지를 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자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립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난 이미 그 99가지를 다 의존하면서 자립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타인에게 의존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대인들이. 그거 왜 그러냐면 좀 허무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거 다 화폐관계 때문에 그래요. 화폐관계. 내가 타인에게 의존을 했는데 그걸 돈을 줬으니까 의존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러나 그 돈은 사실은 그 돈이 있다고 그게 밥을 생산해 주지 않거든요. 그게 옷을 생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립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존을 전제로 한 거고. 자, 그러고 보면 장애인이 자립을 한다는 것도 사실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립이 아니라 장애인이 잘 의존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비장애인 중심 사회라는 건 이 세상이 대부분 다 비장애인용이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 도구, 환경, 문화 이런 게 다 비장애인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자립하기 어려운 건 그렇게 세상이 다 비장애인용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제도, 도구 이런 게 없어요. 삶에 필요한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축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랬을 때 그렇게 잘 의존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죠. 오히려. 자,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일본의 어떤 한 장애인분이 중증 장애인분인데요.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연구라는 걸 하시는 이제 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이란 뭐냐? 되게 잘 적절하게 정의를 한 것 같아요. 자립은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존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내 삶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이제 자립인데 어떤 중요한 순간에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수 있는 제도도 없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도 없으면 저는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내 주변에 갖춰져 있어야 내가 내 자립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가 점점 이제 돼가고 있는데 예컨대 우리가 어떤 고립되어 있는 어떤 독거 노인의 삶 이런 걸 우리가 떠올릴 때 사실 갖게 된 이미지라는 게 있죠. 그는 기계적으로 보면 자립을 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럴까? 그게 바로 그 문제죠. 그들에게 의존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 제대로 된 제도, 공동체가 부재할 때 사실은 그는 자립적인 삶이 아니라 고독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분리된.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애학이 도전하는 이제 도전은 바로 이런 것들.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립이라는 거는
어떤 각자도생이 결국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각자도생이 아니라 어떤 자립생활 운동의 가장 큰 구호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인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인데 자립생활 운동의 구호가 지역사회라고 하는 게 커뮤니티고 이미 거기 공동체라는 것이 있는 거고, 함께 살자라는 말 속에 그런 각자도생이 아니라 공생이죠. 함께 살자니까 이런 가치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자립생활 운동이 어떤 거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인간이 자립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사실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좀 이런 문제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 말씀드렸고요. 자, 제가 떠들다가 보니까 지금 조금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요. 그러나 조금 이것도 이제 의도적인 오버이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저희가 오늘 갖는 시간이 9시까지일 텐데, 9시까지구나. 제가 너무 많이 썼네요. 네. 또 몇 가지 좀 질문 주시면 같이 좀 얘기 나누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